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칼빈의 그 작품을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쇼 윈도에서 몇 가지 흥미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다. 칼빈은 사실은 주석가이고 또 설교자이고 또 교육가이지만은 동시에 기독교 교육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이는 이것은 필사본, 이 칼빈의 필사는 아니고 그 후에 필사본인데 이게 뭐냐면 칼빈의 카타키스무스, 즉 교리문답서를 누가 이렇게 필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교리문답은 1538년에 이미 출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가 중요하지만은 기독교 강요를 또 축소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이런 교리 문답서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 것과 또 아래 것이 둘 다 교리 문답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결국은 교육이다. 그러니까 칼빈은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제네바 대학을 세우고 그 일꾼 양성도 했지만은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 교육은 젊은이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교리 문답서를 만들어 가지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칼빈은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또 그런 질문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칼빈은 어느 신학교 출신인데 또는 칼빈은 뭐 어느 노회 소속인데 총회는 어딘데 그렇게 이제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칼빈을 가르쳐서 뭐 칼빈 선생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1578년에 영어로 출판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인가 하니까 이 Lecture or Daily Sermons of that Reverend Divine D, 그러니까 목사님, 신학 박사 요한 칼빈, Pastor of the Church of God in Geneva, 제네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 목사, 신학 박사 요한 칼빈의 강의와 설교. 근데 여기 또 재미난 해설이 하나 있습니다. 본래 1539년에 칼빈이 스트라스버그에서 요나서 강의를 하고 있었을 적에 학생들이 이렇게 필기를 했답니다. 그 필기한 여러 학생들의 그걸 모아가지고 라틴 말로 이렇게 책이 출판되는데 그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을 했노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참 굉장히 제가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파리에 가서도 이걸 발표했으니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그런 게 있느냐고. 여기 있다고. 아주 정확하게 칼빈의 그 신분에 대해서 목사, 신학 박사, 그리고 제네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 pastor and reverend 이것을 확실히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칼빈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신학교 졸업생이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칼빈은 오늘 우리 개혁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틀을 완전히 조직화한 분이, 신학을 만든 분이 칼빈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목사를 받았느냐? 누가 안수를 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의 제도는 지금하고 달라서 목사 임명을 누가 했느냐 하니까 제네바 시의회에서 목사 임명을 했습니다. 칼빈 전에는 파레를 했고, 그리고 칼빈을 제네바의 교회의 목사로 임명한 분은 제네바 시의회의 결의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한다면 대단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아주 독특한 인쇄물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이제 그 칼빈과 그 도르트 총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이런 책이고요, 그림이고요. 이거는 이제 칼빈과 종교 개혁자들의 그 모습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마 이 그림은 17세기에 인쇄된 것이고, 이것도 17세기에 그려진 것입니다. 대단히 오래되고 특이한, 우리 연구원에만 있는, 우리 박물관에만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칼빈의 모습은 참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한 80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전 또는 판화, 그리고 또 메달, 이렇게 합하면 약 한 80종 정도가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은 칼빈의 초기의 그림인데, 굉장히 우리가 이전에 못 보던 그림이잖아요. 아주 독특하잖아요. 모자도 희한하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전에 잘 못 보던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이 그림은 또 전혀 다른, 아주 순하게, 순두기처럼, 시골 노인처럼 이렇게 그렸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날카롭게 이렇게 좀 생겼고요. 이거는, 우리 연구원에서 제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칼빈 판화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걸 한국에 가져가야 되겠다고 졸르다가 여기 가져온 작품입니다. 대단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 독일에서 그린 겁니다. 독일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거는 좀 독특하죠. 아주 젠틀맨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헝가리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얼마나 순박하게 그렸는가. 근데 이 그림은
너무너무 독특한 그림이 옳습니다. 아주 매섭고 날카롭고 금방이라도 싸움을 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그림은 밑에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전형적인 목사님 같이, 이거는 아주 교수님처럼, 이거는 싸움꾼처럼, 이거는 시골 목사님처럼, 이거는 아주 젠틀맨들. 왜 이렇게 다를까? 이것도 칼빈의 그림이고, 이것도 칼빈의 그림인데, 저 맨 끝에 있는 것은 역시 헝가리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로 그림의 인상이 서로 다를까?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역시 이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가진 세계관, 그가 가진 인간관, 그가 가진 신학, 그가 가진 입장에 따라서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할 마음으로 그린 사람들은 이렇게 참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참 멋지게 그렸지만은, 저기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네바에서 그린 그림은 아주 날카롭고 아주 표독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네바에서 그린 그림은 저렇게 표독스럽고 왜 저런가? 그 이유는 첫째, 제네바에는 적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칼빈은 이들과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로마 가톨릭과 대항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리버틴이라는 자유주의자들과 또 싸워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회 반대파 지도자들 때문에 또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모습은 전투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헝가리나 화란이나 독일이나 칼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나라는 칼빈의 그런 목회자로서, 종교 개혁자로서 그 순수한 그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게 됐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칼빈의 그 제네바의 모습이 왜 그랬었는가 좀 설명을 하면, 저기 그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저 큰 그림이 저게 뭔가 하니까 콘시스토리라는 그림입니다. 콘시스토리가 뭐냐 하니까 저걸 종교회의, 한국말로 말하면은 오히려 당회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회는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지도하면서 가령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회에서 불러서 충고도 하기도 하고, 또 당회에서 시벌을, 즉 권증을 하고 치리를 했던 기관이 바로 그겁니다. 요한 칼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로교인으로서, 개혁교인으로서
말하자면은 신실한 그런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면은 그 신앙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죠. 치리받은 사람 가운데 자기가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말한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의를 끝까지 내세우고 목사를 또 이렇게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나마도 우리 한국교회는 권증과 치리 제도가 지금 없어져가는, 말하자면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끝까지 이 콘시스토리 제도를 철저히 해서 교인들의 신앙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그때 당시에 칼빈이 제네바를 목회를 할 때 또 시의회를 또 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곧 교인이고 교인이 곧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칼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는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연유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교과서에 보면 무슨 칼빈은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고 추방을 했다. 또 어떻게 했다. 자,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왜 그런 거 하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칼빈과 더불어 일하던 사람들 가운데는 볼쉐기라는 신부가 한 분 있었습니다. 볼쉐크는 칼빈한테 와서 있다가 예정론 문제 때문에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가버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서는 자기가 복귀한 것을 말하자면 변증을 하려니까 칼빈을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자기가 욕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욕을 다 했습니다. 그걸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 현대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또 특별히 로마 가톨릭은 칼빈의 그런 를 비판할 때 볼쉐기 비판한 그 자료를 가지고 칼빈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칼빈을 제대로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아까 제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칼빈의 편지를 봐야 됩니다. 칼빈은 목회자입니다. 신실한 목회자로서 그는 신방을 참 잘했습니다. 스트라스버그에 있을 때 마틴 부처의 권고를 받아서 신방을 참 잘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인가 하니까, 옛날에는 패스트 병에 걸리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 교인 가운데 특별히 파렐의 조카가 패스트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칼빈은 거기 가기로 결심을 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서는 다 말렸죠. 가면 안 된다고. 그러나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이 칼빈은 그 사람을 신방을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칼빈은 아주 냉혹하다, 아주 싸늘하다, 교리만 알고, 전혀 사랑이라고는 눈꼽는 게 없다. 이런 말하고는 전혀 다른 칼빈의 모습입니다. 근데 결국 그가 세상을 뜨자, 그 남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칼빈이 자기가 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칼빈은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민들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무슨 하수도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는 흔히 그 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칼빈은 자기 봉급을 자기가 살 만큼의 먹는 것만 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쌍하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나눔의 실천을 한 분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칼빈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칼빈의 그 진면모를 잘 모르면서 볼셰기나 기타 무슨 그 비판자들의 그것만 안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칼빈을 말할 때마다 세르바투스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 세르바투스를 죽였지 않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칼빈은 살인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 정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세르바투스는 사실상 스페인 사람입니다. 스페인의 의사로서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정론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사실은 스페인에서 사형 선고를 이미 받고 어디로 도망오고 그러니까 제네바로 도망을 왔던 겁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제네바에 와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됐는데 사실상 칼빈이 세르바투스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충고한 사람이 칼빈이고 그래도 듣지 않자 칼빈은 마지막에 이제 그 동의하는 사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칼빈이 그 죽이는데 사인했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칼빈은 제네바 시민권을 얻은 지가 사실은 1559년에 비로소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전에는 실제적으로 제네바 시의회의 고문이었지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할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칼빈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인데 이거 뭐인가 하니까 칼빈이 그 일생 동안 그는 늘 도피 생활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칼빈이 숨어 살던 동굴입니다.
이 동굴에서 자기 지지자들과 더불어 성만찬을 나누던 그런 동굴이고 이것은 아직도 불란서에 있습니다.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고 칼빈이 세상 뜬 그 해에 우리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560년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개혁교회의 그 신앙 고백이 이제 작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제일 처음 작성된 게 뭐인가 하니까 벨직 컨페션. 두 번째 고백된 게 이제 하이델버그 캐리케점. 세 번째는 도르트 신경, 도르트 캐논. 네 번째가 헤르베틱이라는 게 옛날 스위스를 헤르베틱이라고 합니다. 헤르베틱 컨페션. 다섯 번째가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인 1648년에 만들어진 이른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벨직 컨페션이 1560년에 만들어질 때, 그때 한 분이 바로 귀도 더브레스라는 분입니다. 이 귀도 더브레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칼빈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칼빈 아래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561년에 60년에 벨직 컨페션을 작성을 한 후에 그로부터 4년 후에 1564년에 베르줌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복음, 이 성경은 그냥 그대로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한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 더브레스가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교수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 캐더린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와 당신이 결혼할 때 우리 결혼 생활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은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를 7년 동안이나 결혼 생활 하지 않았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또 과부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비록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 버리지 말고 주님의 위로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아내에게 붙이고 그런 교수대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나이 47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신학과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벨직 신앙 고백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 화란교회에서 사용하는 신경이 되고 모든 개혁교회에서 이 신앙 고백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도 결국은 벨직 신앙 고백,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캐티키즘, 그리고 도르트 신경, 헬베틱 컨페션, 이것이 넷이 합해서 영국식으로 고백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